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024년 부동산 마이너스 50% 반토막 하락 보고서 실화야. 이미 강남은 초상집.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회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3개월에 한 분씩 투자 시기와 투자 아파트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제쯤 투자해야 될지 제가 2021년 9월 달부터 예상한 그래프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될지 벌써 예측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회원방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최근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수도권 주택 보유자 12.8%는 집값이 오를 거다. 하락 전망은 34.5%. 하락 전망이 한 3배 정도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락하는데 언제가 바닥일 거냐.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2030 영꿀 쪽 어쩌나 아파트 30%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충격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교보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고점 대비에는 50% 아마 하락할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은 동의하고 제 의견은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자 시기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 데이터들을 보면 언제쯤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언제쯤 투자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원방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경향과 어떤 예측이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좀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보증권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서머리를 보면 주택 가격 변동의 주요 변수로서 금리의 중요성이 시장에 점차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실제 금리의 가격 적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고금리, 실제 약 한 6% 정도대 6% 정도대 있는 실질 금리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0%,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한 30%는 빠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아파트 시장 가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책 대출 그리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안 올렸죠. 금리 안 올리고 실질 금리를 인하해서 실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떠받친 거고 이제 정책 대출이 종료가 되고 여러 가지 특례 보금자리론도 일반형은 종료가 되고 또 50년 담보 대출도 종료가 되고 시장 금리도 지금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영향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적어도 서울 수도권은 5% 정도, 평균 5%니까 어떤 지역은 30% 하락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10월 현재 신규 주택담보 금리는 전년 고점 대비 전년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향해서 4.4%지만 현재는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잔고 기준으로 주택 주담대 금리는 전년 말 대비해서 40bp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지금 실질 금리는 오르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문제가 될 거다. 주택 가격이 고점을 형성했던 2030 고점을 형성했던 시기에는 2030 세대 아파트 매매 비중이 42%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급락했던 작년 12월 달에는 3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30이 40%까지 올 연초에 사서, 그래서 이 아파트 값이 좀 끌어들인 주 세력이 2030 세대들이 대출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도권 순 공급은 20년 초과 공급 전환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3년까지 누적 6만 6천 세대의 초과 공급. 수도권이라 하면은 경기도 지역까지죠. 서울은 뭐 2년 후에 준공 허가가 난 것들이, 인허가가 난 것들이 지금 올해 많이 줄어들어서 적어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23년까지는 한 6만 6천 세대가 지금 초과 공급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 아파트 가격 변경과 상관없이 수익률 역전과 공급 과잉에 따른 역전세난, 그리고 경매 증가, 신용 리스크는 이미 크게 확산 중이다. 그렇죠? 역전세도 지금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역전세가 줄어든 것들도 집주인들의 전세 반환 대출 풀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억지로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그래프로 좀 보면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래서 금리와 자산 가격의 민감도, 이것은 기존의 이론을 좀 합리화한 한 건데요. 좀 보시면 금리가 검은색입니다. 금리가 이쪽이 10% 기준이에요. 금리가 10%일 때는 이게 자산 가격인데요. 자산 가격이 100%다. 금리가 10%일 때. 그러면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0%가 되면 자산 가격은 정말 100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거의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1000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오르기 시작해서 여기가 3% 정도가 되면, 3%가 되면 자산이 약 한 300 정도, 그죠? 100일 때를 기준으로. 그리고 금리가 다시 10%가 되면 자산 다시 100 원점으로 돌아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자산이, 지금 금리가 대략 시장 금리가 5에서 6% 이 정도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이 약 한 150 정도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자산이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지금 억지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포션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2022년 11월부터 23년 8월까지 보면 12월까지 뚝 떨어졌다가 지금 서서히 지금 거래량은 적지만 올라갔어요. 서울, 경기, 인천이. 이것은 정책 대출, 그리고 인위적인 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떠받쳤다. 근데 24년부터는 역전세난이 아마 확산이 될 거다. 왜냐면은 이런 정책 대출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이자 가중이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수도권이 공이 5% 이상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과 이자 부담. 이것은 9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점점점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의 0%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지금 최근에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3.5%.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과 국고채 5년도 계속 다 떨어졌어요. 최근에 다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금리가 좀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고금리가 이렇게 유지되면 아까 전에 말했죠. 자산 가격은 이런 함수를 나타내요. 자산 가격은 이런 함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담 추이를 봐도 23년 10월이 지금 30조예요. 그렇죠?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30조, 16조였죠. 2009년도에는. 이자 부담이 엄청 크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이게. 아파트 연료면 매입 비중을 보면
21년도에 9월 달에 아파트 값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2030 세대가 42%,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니까 2030이 32%, 다시 올해 2030이 40%까지 대출을 받아서 경험이 없으니까 올라갈 때만 2030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는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을 다질 때 사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서 꼭지에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2030이 실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2030 세대 집중 매입은 매수 집중은 신용 리스크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된다. 경험이 없으니까 소득도 적고 불안한데 아파트 가격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투매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도 똑같습니다. 경기도도 21년 9월 달에 34%, 22년 12월 달 떨어질 때 32%, 최근에 다시 35%.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은 서울의 불나방처럼 많이 뛰어든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승공급, 서울 아파트 승공급을 보면 지금 초과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2010년 이후 누적 과소 공급이죠. 여기 보면 6만 6천 채 파랗게 된 게 과공급입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공급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지금 서서히 과공급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도권의 매매, 전세 매물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지금 거의 8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올라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 매물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나와서 8만 건. 그렇죠? 반면 전년 이후에 시작된 역전세 전세 사기 이슈에 따라서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 증가로 해서 아파트 전세가 물량이 이렇게 다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간 거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향후 DSR 적용 확대 그리고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아파트 전소 수요 역시 재차 급감할 여지가 커서 취약 임대인 부담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 물량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 매매 전세 매물 추이입니다. 강남 서초 그리고 강남을 보면 강남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초도 증가, 강남도 증가. 그렇죠? 일부 소진된 거리가 나오긴 하지만 강남 서초도 급증, 강남도 급증. 전세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급증했다가 다시 증가. 그렇죠? 서초 같은 경우도 급증했다가 좀 끝이 살짝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또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그때 경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금리가 높아질 때 경향을 보면 서울 경매 건수를 보면은 서울 경매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죠. 2023년도에 경기도도 이렇게 급증, 그렇죠? 인천도 급증. 이 내용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을 상환을 못해서 물건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아무튼 매물이 경매 매물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설정이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했죠.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것은 세입자들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줄어든 게 8월달, 9월달에 전해진 게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해주면서 일부 줄어든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없었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은 계속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수익도 보면 2014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소득 수익, 도심 소득 수익률, 모든 수익률이 다 오피스텔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고 오피스텔 자본 수익률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금이 더 좋다, 이런 결론입니다. 상가 수익률도 똑같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가형 부동산, 거주형 부동산 할 거 없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미분양, 국내 미분양도 2020년 10월에 증가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분양을 안 하면서 줄어든 거죠.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약 3, 4년 전에 준공 허가가 나서 인허가가 나서 이제 준공을 완료하고 준공 허가가 났는데도 입주하지 않는 거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중요한 거죠.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한다. 국내 미분양 현황을 보면 수도권 초기 미분양 추이 2022년부터 23년까지 서울도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경기도가 증가했다 떨어졌고 서울도 증가했다 떨어졌지만 이때는 실제 분양을 안 해서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증가한다. 주택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맺은 말입니다. 한 유명한 이발사에게 기술을 전수해 달라며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스승에게 열심히 이발 기술을 전수받았고 드디어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았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손님의 말에 새내기의 이발사가 당황해서 답변도 하지 못하자 스승 이발사가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좀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조금 긴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 돌아갔고 이후 두 번째 손님이 이발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른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새내기 이발사가 대꾸도 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스승 이발사가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이는데 손님이 지금 딱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고 다시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손님은 이발을 마치고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리를 다듬어 막상 돈을 낼 때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이번에도 스승 이발사가 나섰습니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자 세 번째 손님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네 번째 손님이 들어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역시나 새내기 이발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하고 있을 때 스승 이발사는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이 단축됐다니 저희 역시 매우 기쁘군요.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데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 또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는 오늘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함께한 것이라네. 여러분 오늘의 내용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